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의 쟁점을 들여다봅니다. 정치 외전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내일 취임 한 달을 이제 회고하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뭐 좀 그 소통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타운홀 미팅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 달에 대한 평가가 좀 갈리는데 호평과 함께 협치에 대한 일부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당이 내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을 대통령은 협치를 외치는데 여당은 일방 폭주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취임 한 달 어떻게 보셨을지 먼저 그 야당의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한 달이어서 좀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큰 느낌 소감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찍지 않았던 사람들, 이재명 정부의 출범에 대해서 심각한 그 거부감과 불신과 염려, 네. 불안감 이런 걸 가졌던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에 비하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에 비하면은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만하다는 것 같아요. 네네. 역시나 뭐 하고 우리가 걱정했던 대로야 그거보다는 걱정했던 것 정도는 아닌데 그렇지만 또 뭐 100% 우리가 완전히 잘못 봤네, 정말 잘하네라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아요. 네. 그 정책이나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좀 합리적으로 안정적으로 또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인사 않고, 부분은 평가할 만하다 생각하시는 거군요.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인사든 정책이든 네. 또 본인의 메시지든 반면에 역시 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고 인사도 마찬가지. 인사 부분에도 양면이 다 있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면 어제 발표됐나요?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 네. 검찰 인사. 자타가 그 인정하는 정치 검사를 갑자기 그냥 초고속 승진 시켜가지고 검사장 만든 거 이런 거는 오히려 걱정했던 것보다도 더 이해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반면에 또 뭐 인사가. 일명 그 친윤 인사로 분류가 좀 뭐 됐던 그런 검사도 인사에 또 승진 포함도 됐고. 예, 그거는 오히려 여권 안에서 네. 그 좀 내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입장에서는 예. 상당히 좀 이렇게 포용적 인사를 했네, 실용적 또는 그 탕평 인사를 했네라고 이렇게 보았는데 네. 또 들려오는 소문은 그 개개인이 엄청나게 이거 자구 행위를 해가지고 살아남았다. 그러면서 또 여권 안에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네. 그게 맞다고 본다면은 뭐 이분들은 윤석열 정권에서도 충성하고 이쪽에서도 충성하고 그런 인사라면은 꼭 그렇게 호평을 받을 인사는 또 아닌 거죠. 네네. 나머지 정책 부분들도 어쨌든 큰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각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잘한다라고 평가되는 부분도 있고 역시나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도 걱정스럽네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네네.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측면과 또 앞으로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도 같이 이제 동시에 좀 충돌하는 한 달이었다. 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네,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 세 가지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 예, 첫째는 아까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인사든 어떤 업무 처리든 거기서 균형감과 안정감을 보여줬다, 이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전임 대통령에 대한 구설수가 많았잖아요. 뭐 주로 이제 뭐 술자리가 많다든지 뭐 일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아직 뭐 30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의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 달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했던 대통령의 모습은 소통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직접 대면 접촉도 하고 다양하게 SNS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이나 네.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소통도 잘하고 있다. 저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출발했을 때보다 그 국정 운영 지지도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름 긍정적인 측면이 있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당에서 지금 협치를 얘기하는데 협치는 뭐 중요하죠. 협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협치는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해야 될 일, 그다음에 꼭 어떤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협치해서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협치 때문에 해야 될 일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들을 못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아마 상당 기간 아마 여야 간에 또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이 충돌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국민의힘이 잘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협치 때문에 해야 될 일이나 국민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을 못할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또 민주당도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런 방식의 전략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어떤 국회 운영 방식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크게 오판하는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내일 있을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한 달 기자회견, 가장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마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와 언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네. 언론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주로 좀 난처한 질문을 하겠죠. 네. 대통령의 사법적인 문제나 검찰 인사. 그다음에 최근에 인사, 네. 검찰을 포함해서 네, 뭐 인사. 여러 가지 국무위원 인사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에 부동산 논란, 이번에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네. 논란 등등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아마 언론으로서는 당연히 대통령에게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할 거고 반면에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는 도리어 외교안보 현안, 남북 관계든 한미 관계 그리고 네. 또 민생과 관련돼서 꼭 해야 될 왜 추경을 해야 되고 소비 쿠폰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하는 네. 문제. 그다음에 인사 부분은 대통령도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네. 왜 이런 인사를 하겠고 그 인사의 원칙은 뭐고 또 이러한 인사를 왜 불가피한지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자세를 낮출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송구하다. 그러나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같이 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야당은 물론이고 국민들께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 성과로서 그에 대해서 보답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들과 하는 첫 번째 소통 자리. 지난번 물론 이제 G7 정상회의에 가는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약식으로 갑자기 이제 이루어진 그런 자리도 있었습니다만 내일 그 첫 번째 소통 자리가 분위기가 좀 어떨지도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에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와 함께 검찰 개혁도 이번 정권에서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검찰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검찰 해체 표현이 부적절하지만 차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제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이렇게 좌표를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검찰 개혁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개혁을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만 그렇게 이제 커다란 성과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엔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개혁으로 정말 갈 수 있을 것인지 조혜진 의원님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검찰이 사실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네. 대한민국의 최고의 권력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볼 때에 힘을 많이 휘둘렸습니다. 수사나 공소유지나 여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한 남용도 있었고 네.
또 그 과정에서 부정부패 비리도 있었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런 권한을 겸허하게 행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군림하는 기관으로 그렇게 비춰졌는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해소가 안 됐죠. 네. 저거 바뀌어야 된다, 개혁돼야 된다. 권력을 좀 더 겸손하게, 겸허하게, 절제 있게 쓰고 또 본인의 임무에 충실하고 또 부정부패나 왜냐하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네. 내부에서 비리나 부정이 있으면 단호하게 자정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국민들도 주장하고 정치권도 주장하고 또 그럴 기회도 또 여러 번 줬는데 네. 결과를 놓고 보면은 스스로 정화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민심을 등에 업고서 정치권이 또 시민사회가 참여해가지고 권력을 분산시키고 네. 또 그 하향 조정시켰는데 그 동안에는 이제 권한을 하나씩 이제 빼는 쪽으로 했는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결국은 이번에는 완전히 이제 기관 자체를 쪼개버리는 네. 그런 좀 과격한 방법이 동원이 되고 있는데 네. 검찰 내부에서는 내외심 마음으로는 반발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항할 힘을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왜냐하면 민심으로부터 그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정치권이 뭐 여야 어느 할 것 없이 검찰을 비호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향으로 기소권, 수사권 분리 방향으로 가지 싶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 권력을 이렇게 분산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거는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네. 특정 정권이 권력을 운용하기 좋은 검찰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또 보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그건 큰 틀에서는 전체적인 그 범죄를 다스리는 국가 수사 권력, 수사 기능이 네. 이 과정에서 이렇게 약화되지 않고 제대로 보존이 되고 또 그것이 보다 더 합리적으로 절제 있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바뀌는 체제 안에서 그거를 잘 연착륙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개혁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그 기소 수사 이 권한을 분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금수환박이라고 해서 검찰에서 권한을 뺏는 것만 급급하다 보니까 그 권한이 어디로 가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인가에 대한 그 플랜이 없이 그냥 진행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지난 한 몇 년 동안 그 수사 역량이 뚝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그 국민의 피해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과제다. 거기에 국민의 지지의 그 여부가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예. 검찰 개혁. 뭐 의외로 검찰 쪽에서 좀 내부 반발이 없을 거다. 뭐 이런 뭐 조심스러운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 예. 뭐 반발이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개혁안이 나오면 이제 입장이 나올 텐데요. 검찰 역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네. 국회가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그 법을 확정지으면 검찰 공무원도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한다는 것은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네. 입장을 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안 처리된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과거에 검찰이 마치 권력의 특수한 기관인 마냥 그렇게 대놓고 저항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했던 모습 자체가 특권의식에 잡혀 있었던 거죠. 네.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더 이상 이제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기소가 분리돼서 기소만 전담하고 공소 과정만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아마 그 명칭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별도로 이제 기존에 검찰이 담당했던 중대수사 6개의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이죠. 네, 중수청. 네. 일명 이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 가는 데선 이미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검토해 왔고 국민들도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개혁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 거로 보고요. 다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했던 몇 가지 얘기가 좀 유의해야 되는 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적 피해 또는 불편이 없게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고, 국민적 눈높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국민의 어떤 소통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습니다. 네. 법 개정 과정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얘기는 이런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수사가 지연되거나 또는 수사가 부실화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네. 국민 피해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안은 이른 시기에 통과된다 하더라도 법안 통과 이후에 불가피하게 경과 기간이 소요될 거예요. 최소 6개월에서 길게는 한 1년 정도가 불가피할 거로 보는데, 왜 그러냐면 조직이 분리되고 개편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또 기능이 완전히 재조정되고 또 새롭게 신설되는 조직도 생깁니다. 중수청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람도 분리해야 되고 또 예산도 재배정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기존에 하던 수사는 빨리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기관에서 검찰이 네. 수사하던 거 갑자기 조직 분리한다고 이거를 안 해버리고 놔버리면 이게 국민 피해로 오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에 빨리 마무리할 것들을 마무리하고 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네. 아마 대략 지금 제가 들어본 바에는 내부적으로 안팎에서 한 6개월 내지 한 1년 정도가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어간에서 아마 유예 기간이 경과 기간이 일종의 준비 기간이죠. 그런 기간이 잡히고, 그러면 국민 불편이나 피해가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좀 속도를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10분이 채 안 남았는데 이슈가 또 이제 몇 개 남아 있네요. 국회에서 이제 첫 번째 여야 합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법 개정안인데, 상법 개정안이 내일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 개정안, 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확대는 이제 추후 논의로 가닥이 잡혔는데, 좀 그간의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길지 않게 좀 들어볼까요? 예.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의 일방 처리로 가지 않고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합의 처리 모양이 갖춰진 것은 좋은 일이고, 네. 또 이후에 협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원안이 대체로 그대로 통과되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반대했던 원안을 하나하나씩 이제 그대로 수용해 주는 결과가 돼서, 네. 원래 진정한 합의는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이 대변하는 그 분야 또는 국민들의 생각을 담아 가지고 여당하고 협상해서 법안에 집어넣는 건데, 네. 그게 의미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후부터는 야당이 오히려 우리 당이 정책마다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논의를 주도해서 네. 여당하고 조율하고 합의하는 그런 식으로 해야 국민의힘 야당의 역할이 있지 않겠는가. 지금처럼 뭐 여당이 먼저 제시하면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부장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 이것만 하면은 국민의힘 우리 야당이 설 땅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우리의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에게 필요한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여당하고 협상하면서 정책을 주도하는 그 역할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번 일을 보면서 그런 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뭐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상법 개정안? 네. 예, 너무 늦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거부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냥 묻지마 거부권을 윤석열 정부 당시에 했던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여야 합의로 이 법안이 처리된 것은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로 인해서 거둘 수 있는 효과는 자본시장 선진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동안 우리 경제의 큰 문제였던 오너 리스크, 소위 재벌 오너들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저 회사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는 오너 리스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요. 더 나가서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강화돼서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이런 상법 개정안 등등 여러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던 주가가 올랐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거와 더불어서 이후에 좀 더 경제가 살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이 뒷받침된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500, 4,000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바로 추경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이제 4일에 또 추경 처리가 예정이 돼 있는데 민생 지원금 역시 이제 국민의힘이 입장을 좀 선회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추경 규모가 30.5조를 넘어서 약 10조가 추가돼서 한 40조로 규모가 이제 몸집이 더 커졌습니다. 추경의 공방은 좀 그동안 좀 어떻게 짧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국민의힘이 바닥 민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네. 얘기했던 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정부 지원이라도 조금 있었는데 지난 몇 년간 아무 지원이 없었다 이런 얘기들 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 지원 규모 소비 쿠폰을 중심으로 한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이걸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거로 보고 네. 다만 당초보다 좀 많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소비 쿠폰하고 국민 지원과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있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국고 70%, 지방정부 30%, 나머지 지방은 국고 80에 지방정부 20%인데 이 부분을 정부 지원으로 전부 100% 국고 지원을 바꾸다 보니까 네. 이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게 아마 3조 원이 좀 가까이 될 거예요. 네. 이것만 해서. 네. 그리고 국회에서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마 정부와 국회 간의 협의가 좀 있어야 될 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로서는 30조 원 달하는 원안도 대부분 국채 발행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0조 원에 달하는 국채 발행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포함해서 좀 마지막 질문 드릴까 하는데 예. 총리 인준,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했던 상법 개정안 또 추경까지 사실상 야당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또 민생 이렇게 포함해가지고 네. 반격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송원석 비대위 출범이 이어서 안철수 의원이 오늘 혁신위원장이 됐습니다. 예. 혁신은 속도감 있게 여당 폭주에는 단호하게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국민의힘이 내걸었는데 예. 앞으로 국민의힘의 좀 혁신, 개혁 좀 짧게 들어볼까요? 앞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국민의힘이 권력 정치가 아니라 일하는 정치로 빨리 전환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당내 권력 헤게모니를 누가 쥐고 가느냐, 그걸 가지고 인사나 이런 것을 누가 주도하느냐, 어느 세력이 주도하느냐 여기에 정치 골몰하지 말고 네. 일하는 쪽으로 골몰해야 앞으로 활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구조적으로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 하려고 하면 우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적은 의석이지만 그걸 막을 건 막고 견제할 건 견제할 수 있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려면은 국민들이 가려운 부분을 끌어주고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고 답답한 부분을 풀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또 힘이 되어드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네.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이런 걸 살펴가지고 그 해결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걸 입법의 형태로 정책의 형태로 내놓고 여당에게 이거 만들자.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좀 답답하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 아는 이거니까 이걸로 빨리 해서 해결해 주자라고 그걸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우리를 알고 있네. 그리고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야당이 노력하고 있네. 힘을 실어주게 되고 네. 그러면 민주당도 우리 야당을 그렇게 투명인간 취급 못할 겁니다. 그걸로 빨리 전환해야 소수당이지만 활로가 있고 그거 못하면 어렵고 안철수 비대위도 그런 전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안철수 혁신위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거는 당이 또는 정부가 우리 정부 이렇게까지 떨어질까지 책임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라. 정리하고 청산할 건 청산하고
책임질 분들은 책임지고 뒤로 물러날 분 물러나라. 네. 그 조치를 안철수 혁신위가 주도해서 관철해내는 것, 그것이 당의 새 출발 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대로 도전하셔가지고 성과를 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안철수 혁신위원장 소식에 바로 또 비판 성명을 냈어요. 뭐 이런 경우는 좀 비판보다는 좀 덕담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요. 왜냐하면 안철수 위원장은 어쨌든 지난 탄핵하고 비상기업 탄핵 과정에서 일관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반대된 입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혁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국민의힘에 내에 있는 소위 친윤 당권파 기득권이죠.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혁신을 해낼 건가. 그리고 혁신은 딴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에요. 국민의힘이 정권을 내주고 저렇게 지금 소수당으로 전락해 있는 상황이 누구로부터 기인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책 책임을 묻고 그분들이 이선 후퇴 또는 뭐 총선 불출마 뭐 등등 이런 인적 쇄신이 뒤따라야만 네.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혁신을 성공했다고 국민들이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그 위원장이 힘내서 혁신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건은 인적 쇄신이다. 예. 관건은 한마디로 예, 인적 쇄신이다. 두 분이 이제 예. 공감을 하셨습니다. 인적 쇄신, 국민의힘 어떻게 앞으로 진척이 있을지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외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